안녕하세요. 책이 바뀌어버리네. 지난 시간에 투자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책이 딴지가 들어갔구나. 체크가 안 되네. 몇 페이지죠? 페이지 74페이지. 74페이지요. 네. 74페이지까지 했네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분까지 했는가 봅니다. 아, 할 차례죠. 수년값 어제 설명드린다고 그랬죠. 네. 저 책에다가 체크를 해놨는데 이 책을 들고 안 오니까 체크가 안 되어 있구나. 자, 페이지 7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 뭔지 정도까지만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현금 유입액의 평가하고 현금 유출액의 평가, 이 두 개를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거라 그랬죠.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 같네요. 맞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현금 유입의 평가와 현금 유출의 평가를 비교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순현가법하고요.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하고 수익성 지수법이 있어요. 그러면 순현가법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현금 유입액. 자, 현금 유입액의 평가를 만약에 A라 그래 보고요. 현금 유출액의 평가가 B라 그래 볼게요. 그러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유입액의 평가가 크냐, 유출액의 평가가 크냐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 중에 어떤 게 클 때 투자를 하겠어요? 유입이 커야만 투자를 하겠죠. 그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입이 크냐 유출이 크냐 이걸 알아보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A가 큰지 B가 큰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A에서 B를 뺐을 때, A에서 B를 뺐을 때 이게 만약에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어떤 게 크다는 뜻이죠? A가 더 크다는 뜻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순현가법은 현금 유입액의 평가와 현금 유출의 평가 두 개를 비교하는 방법인데, 순현가법은 유입에서 유출하면 빼보는 거예요. 빼보면 어떤 게 큰지 알 수 있으니까 순현가법은 유입액의 평가에서 유출액의 평가를 빼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순현가법에서 첫 번째, 순현가가 뭐냐? 순현가. 순현가는 현금 유입액의 평가에서 현금 유출액의 평가를 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줄여가지고 유입액 평가에서 유출액의 평가를 뺀 겁니다. 유입액 평가에서 유출액 평가를 뺀다. 이걸 우리가 순현가라 그래요. 순현가 또 다시 해야 돼요. 순현가가 뭐라고요? 유입액 평가에서 유출액 평가를 빼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빼가지고 보세요. 유입액 평가가 크면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크다는 얘기는 결국 순현가가 0보다 크면,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유입액 평가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순현가가 0보다 클 때 투자하겠다 이 말이죠. 같아도 됩니다. 같아도. 그래서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되세요? 순현가라는 게 유입에서 유출을 뺀 걸 순현가라 그러니까, 순현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유입평가가 더 크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순형가법은 할인기법이죠. 할인기법. 할인기법이라는 것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제가 할인기법, 현재 가치를 고려하는 시간 가치를 고려한 할인기법에서는 할인율이 꼭 필요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할인할 때는 할인율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순형가법은 할인율이 꼭 있어야 돼. 할인율. 할인율로 뭘 쓰냐면 요구 수익률을 씁니다.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순형가법에서는 일단 우리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이 세 가지 정도만 특히 알아두시고요. 그 중에서 1번, 2번 정도만 아셔도 좀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내부 수익률법. 이 내부 수익률법도 내부 수익률이 무엇인지, 내부 수익률 뜻이 일단 중요해요. 내부 수익률 뜻이 중요하다. 내부 수익률 뜻. 제가 지금부터 내부 수익률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들어보시고 안 되면 결론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일 년 후에 1,100원을 받을 게 있다 그래 볼게요. 1,100원. 1,100원 너무 작나? 이거 뭐 이렇게 날라가 버리노. 11,000원 해볼게요. 11,000원. 네, 11,000원. 1년 후에 11,000원 받을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가치로, 현재 가치로 구해보고 싶어요. 현재 가치.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이때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할인율. 그렇지. 할인율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할인율이 5%라 그래 볼게요. 5%. 그리고 그럼 11,000원을 현재 가치랑 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현재 가치는 11,000 나누기 1.05의 1승 이렇게 하는 게 현재 가치죠. 그죠? 맞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요거는 이제 현재 가치는 구했어요. 이 건물이 하나 있어. 건물. 이 건물 가격이 10,000원이야. 이 건물의 구입 가격이 10,000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건물을 내가 10,000원 주고 사면 1년 뒤에 11,000원이 들어와. 지금 10,000원을 사면 1년 뒤에 얼마가 들어온다고요? 11,000원이 들어와요. 그럼 이거는 미래에 들어올 돈이고, 이렇게 구한값이 하면 지금 11,000 나누기 1.05 한번 해보실래요? 얼마 나오는지? 1,067? 한번 해보세요. 1067인가? 1467? 11,000 나누기 1.05. 대충 얼마 나와요? 이만 오래 걸리나? 1476. 1476, 오케이. 1476. 그럼 1476이 이게 뭐예요? 유의백의 현가죠. 맞습니까? 이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가 이게 얼마라는 얘기예요? 1476이라는 뜻이네요. 맞아요. 그럼 이 건물을 살 때 돈은 얼마 나가요? 그럼 구입 가격 이게 유출현가인 거예요. 유출현가. 이게 유출현가고 이게 뭐가 되고 유입현가고. 이거까지 이해되세요? 미래에 들어올 돈은 현재 가치로 1476이고 이 건물을 살려면 지금 돈이 10,000원이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순현가가 얼마일까요? 순현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서 이걸 빼라 이 말이에요. 그럼 476 나오죠? 476은 나와요. 그럼 이 건물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 된다. 0보다 크니까 사라 이 말입니다. 자, 다음에 만약에 할인율이 6%라 그래 볼게요. 6%.
6%면 현재 가치 어떻게 구하죠? 11,000 나누기 1.06 이렇게 되겠죠? 이거 다 해봐 주실래요? 6%일 때 10377 나와요? 그럼 10377 그럼 이게 또 유의평가네요. 맞아요? 그럼 이 경우도 10377에서 10,000원을 빼면 순현가가 377 나오겠다, 그죠? 자, 그래서 할인율을 6%, 7%, 8%, 9% 계속 해본 거예요. 하다가 할인율 10%를 한번 써볼게요. 할인율 10%.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현재 가치가 11,000 나누기 1.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얼마예요? 만이죠. 유의평가가 얼마가 나와요? 유의평가가 만이네요. 만 나오죠? 잘 들어야 돼요. 유출평가가 얼마예요? 만이죠. 그럼 유의평가가 유출평가 같네? 같네? 할인율 몇 프로를 썼더니 할인율 10%를 써보니까 유의평가와 유출평가 같아져 버렸잖아요. 이처럼 유의평가와 유출평가를 같게 만드는 이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내부 수익률이 뜻이 뭐냐? 유의평가와 유출평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뭐라 부른다고요? 내부 수익률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보고 내부 수익률을 구하라는 건 안 물어보니까 겁내지 마세요. 내부 수익률 뜻만 알면 됩니다. 내부 수익률은 유입액 평가와 유출액 평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그거 아시면 돼요. 자, 유입액 평가와 유출액 평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럼 여기 봅니다. 유입액 평가하고 유출액 평가가 같아져 버리니까 순현가는요. 여기서 이걸 뺀 게 순현가잖아요. 그 순현가가 얼마가 돼버리죠? 0이 되죠. 0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되게 할 수 있겠네요. 순현가를, 왜냐하면 유입액 평가와 유출액 평가가 같으면 순현가가 0이 돼버리니까 0으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내부 수익률 순현가를 얼마로요?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됩니다. 순현가를 0보다 크게 하는 할인율, 순현가를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율, 그러면 안 돼요. 잘 안 보이세요?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만드는 할인율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부 수익률 부분 있잖아요. 내부 수익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구하라 소리 안 해요. 우리 보고 구하라 소리 안 하고요. 근데 실무에서 내부 수익률을 구한단 말이야. 내부 수익률 구하는 거 안 어렵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우리 보고 구하라는 게 아니고 실제 실무에서는 그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계산기 가지고. 그럼 만약에 우리 학원 있잖아요. 이 학원 근무를 투자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 내부 수익률법을 쓴다 해볼게요. 그럼 이 건물에 뭘 구하라고요? 내부 수익률을 먼저 구한다 이 말이야.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내부 수익률을 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내부 수익률을 구해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 말이거든.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요. 자, 내부 수익률하고 뭐를 비교한다고요?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 자, 그럼 만약에 우리 학원 건물의 내부 수익률을 구해봤더니 15%야. 내부 수익률이 15%. 근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2%예요. 그럼 그거 투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부 수익률이 15%인데 요구 수익률이 20%잖아. 그럼 그 사람은 이거 안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법은 뭐를 구한다?
뭐를 일단 구한다? 그래, 내부 수익률을 구하라고. 그게 내부 수익률법이야. 내부 수익률법은 일단 뭐를 구해야 된다고요? 내부 수익률을 구해야 돼. 우리 보고 구하라는 얘기 안 해. 시험에서 줘. 시험에서 가르쳐 줘요. 내부 수익률이 뭔지. 안 가르쳐 줘도 괜찮고요. 그럼 내부 수익률을 구하죠. 내부 수익률하고 뭐를 비교한다고요? 이걸 물어봐요. 내부 수익률하고 뭐를 비교한다? 요거 수익률을 비교해요.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것도 낼 수도 있지만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나중에 연습해보면 되거든. 여러분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부 수익률을 있어 봐봐. 응? 사과가 있어. 이거 어디에 써먹는지를 몰라. 이거 먹는 건지 뭐 가지고 노는 건지 그걸 몰라. 활용 방법을. 그럼 사과가 아무 의미 없죠. 네? 내부 수익률이라는 걸 줘도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쓰는 건지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인터넷에 뒤져보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정보가 있는데 이걸 어디다 쓰는지 모르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정보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을 어디에 써먹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다 어떻게 쓴다고?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한다고요. 내부 수익률하고 뭐하고 비교한다고? 그래, 그게 중요하다고.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기다 다른 글자를 막 집어넣어요. 내부 수익률과 시장 이자율을 비교한다. 내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한다. 이렇게 막 다른 말을 막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럼 집어넣는 걸 신경 쓰지 말고 이걸 다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럼 비교를 해가지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투자해요. 같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어떨 때 투자하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어떨 때 투자하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내부 수익률법 동그라미 1번, 2번 이 두 개 아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그럼 수익성 지수법도 수익성 지수가 뭔지를 알면 돼요. 아까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할인연금수지 분석법은 유입액의 평가와 유출액의 평가가 어떤 게 큰지를 비교하는 거라 그랬죠. 빼보면 알 수 있거든요. 빼는 게 뭐였어요? 순형가법이었죠. 맞아요. 자, 그런데 나누어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5 나누기 3은 1보다 큽니까?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앞에 게 크다는 얘기잖아요. 앞에 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나눴을 때 이게 1보다 크잖아? 그럼 앞에 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두 개 있을 때 어떤 게 큰지를 알아보려면 빼봐도 알 수 있고요. 나눠봐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수학적으로. 그럼 수익성 지수는 뭐냐? 수익성 지수는 유입액 평가를 유출액의 평가로 나눈 거예요. 그럼 이거를 식으로 적으면, 분수로 적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분자가 유입일까요? 유출일까요? 분자가? 여기서 이제 어긋나면 안 된단 말이야. 제가 지난 시간에 할 때 이거 A분의 B 말씀드린 적 있죠? 이게 B 나누기 A였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뭐로 간다는 거예요? 분자로 가는 겁니다. 여기 유입액 평가, 유출액 평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 공부할 때 출제자가 무엇을 묻는지를 알고 공부해야 돼. 응? 막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지금 하고 있는 할인연금수지 분석법 매우 중요하거든요. 시험에 그냥 냅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 그러면 할인연금수지 분석법 안에 순형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순형가법이 있으니까
순영가가 뭔지를 물어볼 것 같아, 안 물어볼 것 같아? 당연히 물어봐. 당연히 물어봐. 물어볼 것도 별로 없어. 응? 그러니까 순영가법이 시험에 나오는데 순영가가 뭡니까? 안 물어보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순영가가 뭐예요? 그러면 순영가를 물어볼 때 시험 지문에 순영가는 유의백 현가 빼기 유출액 현가 이런 식으로는 안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숫자 이렇게 내진 않는다고요. 말로 낸단 말이야. 말로. 글로서 쭉 풀어서 낸단 말이에요. 그럼 저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얘기한 유의백 현가 빼기 유출액 현가 이렇게 안 한다고요. 네? 유의백 현가를 유출액 현가로 뺀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물론 유의백 현가 빼기 유출액 현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좀 고급지지 못하잖아, 그런 표현이. 그죠? 그런 거 우리가 문어체나 그러니까 구어체잖아. 말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어체식 시험은 지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유의백 현가를 유출액 현가로 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물어봐요. 자, 내부 수익률법. 내부 수익률이 뭔지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물어본다고요. 그럼 어떻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유의백 현가와 유출액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순영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자, 마찬가지로 수익성 지수법에서 수익성 지수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물어볼 때 시험 지문에 이렇게 적지는 않는다고요. 유의백 현가 나누기 유출 이렇게 안 낸단 말이야. 그럼 이걸 글로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이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아까 저거 뭐라고 그랬냐면 유의백 현가를 유출액 현가로 뺐다 이렇게 했잖아. 그럼 얘는 유의백 현가를 유출액 현가로, 그렇지, 유의백 현가를 유출액 현가로 나눈다 이렇게 표현해요. 책에 있을 거야. 우리 책에 있죠? 있을 거예요. 우리 보시면 박스 안에 수익성 지수 기억인가에 나와 있네요. 또는 요거 얘를 나타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시험에 이렇게 분수 이런 걸 나타내지는 않는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이봐, 이거 A분의 B 엊그제 내가 가르쳐 드렸잖아. 저거 어떻게 읽어? A분의 B. 그걸 B를 A로 나누면 했잖아. 이게 지금 했고. 또 다르게 읽는 방법. A에 대한 B에 누구예요? 이거 참 잘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오늘 조기 퇴근. 얘기했어요, 안 했죠? 제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A에 대한 B. 두 번 들은 사람도 있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A에 대한 B 이렇게 이제 얘기 이제 안 해. 내가 여러분 다 얘기 다 해줬는데 모를 때마다 얘기해 줄 수는 없으니까 A에 대한 B 이렇게 했습니다. A에 대한 B에 대한 앞에 이렇게 분모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요? 그래, 유출액 현가에 대한 유의백 현가. 이거 읽을 줄 모르면 안 돼. 유출액 현가에 대한 유의백 현가. 우리 분수 읽는 거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자, 뭐뭐에 대한 앞에 나오는 게 분모라고 그랬어요. 이게 분모잖아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다른 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수익성 지수가 뭡니까? 이거 물어봅니다. 내부 수익률이 뭡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복잡한 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럼 역시 투자 여부를 알아야 되니까 수익성 지수가 아까도 봤지만 나눌 때는 1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야. 1. 뺄 때는 0이고 나눌 때는 1이고 1보다 어떨 때?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투자 여부는 항상. 그러니까 결국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뜻 알고요. 어떨 때 투자하는지 알아라는 얘기잖아요.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여기 볼게요. 여기 또 봅시다. 만약에 유출액 현가하고 유의백 현가 같아. 유출액 현가도 1억이고 유의백 현가도 1억이야. 둘이 같아. 그럼 수익성 지수 얼마예요? 1억분의 1억은 1이죠. 제로가 아니고 1이죠. 1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내부 수익률이란 유입액 현가와 유출액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은 수익성 지수를 뭐로 만드는? 그렇죠. 1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중요하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 순현가는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고 수익성 지수는 뭐로 만드는? 1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뭐 수학적으로 우리 하도 안 한 지가 오래돼서 그렇지 실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입현가와 유출현가 같으면 당연히 순현가 0 되는 거고요. 유입하고 유출이 같으면 당연히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이 내용만이라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다 했어요. 다 했고, 그래서 그 교재 74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박스가 있네요. 표에 보시면요. 순현재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이 있는데 거기서 1번하고 순현재 가치법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있잖아요. 자, 2번하고요. 4번이 중요하다는 거죠. 순현재 가치 뜻이 뭐냐? 현금 유입 현가에서 현금 유출 현가를 뺀 거다. 순현가 0보다 클 때 같아도 됩니다. 투자한다. 자, 내부 수익률법 동그라미 1번이네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어떻게 한다고?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그러면 유입 현가와 유출 현가 같으니까 순현가를 뭐로? 0으로 수익성 지수는 얼마로? 1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그래서 3번 봅니다.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수익성 지수법 볼까요? 수익성 지수는 기억, 니은 별표해야 돼요. 기억, 니은. 읽는 방법. 조금 전에 제가 적어드렸죠. 자, 그리고 3번에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클 때 투자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 75페이지 하기 전에요. 자, 우리 다음 주에 수업이 하나 더 있죠. 다음 주 하고 나면 1월달 수업인데 지금 우리 하고 있는 투자론 있죠. 이 투자론이 그 2월달이에요. 2월달에 이번에 하고 나면 언제 한다고? 2월달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거 배우고 순현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배웠잖아요. 그럼 2월달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랑이다. 그래, 까먹어요. 수요 공급은 벌써 까먹었지. 네? 수요 공급은 거의 잊어먹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개론했어요. 수요 공급,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투자론, 그리고 금융론. 금융론 좀 할 거거든요. 감정평가. 이 네 파트가 한 60% 나와요. 여기서. 그리고 정책론까지 들어가면 한 퍼센테이지가 70% 가까이 출제가 된단 말이야. 네? 그 외에 뭐 개발이니 관리니 마케팅이니 총론이니 이런 것들은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파트야. 그러니까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5월달 이후 뭐 7월달부터 봐도 돼. 사실 딱 깨고 얘기하지. 그때부터 외워도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투자론 이런 것들은 지금 안 해놓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했는데 2월달 돼서 다 잊어먹는다면서. 그럼 좋아. 2월달 잊어먹었어요. 그럼 2월달 했지? 그럼 그 다음은 또 언제 할까? 4월달에. 그럼 그때도 또 잊어먹겠네? 또 잊어먹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되나? 떨어지는 거겠지. 결과가 보이네. 2월달에도 잊어먹고 4월달에도 잊어먹을 예정이고, 뭐 2월달, 4월달 잊어먹은 사람들이 6월달에 잊어먹지 말란 보장이 어디 있어요? 6월달에도 잊어먹겠지. 그럼 8월달 되면 이제 2차 과목도 공부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이 잊어먹겠지. 그죠? 그럼 10월달 시험장 가면 뭐 붙을 확률이 높아요?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떨어질 확률이 높네. 사실 그렇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밟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 안 되게 해야 되겠지.
그래, 안 되게. 그러면 그 말은 2월 달에도 안 잊어먹고 있어야 되겠네. 그게 포인트네요. 그럼 2월 달에 안 잊어먹고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잊어먹어요? 네? 계속 봐야 돼? 계속 보는 건 다 알아. 근데 힘들어, 계속 보기가. 그거 누가 몰라. 응? 자,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1월 달부터 책 처음부터 하죠? 책 처음부터 합니다. 책 처음부터 하면, 물론 여러분들 이제 복습도 할 거예요. 그날 배운 거 복습하죠? 복습하고, 제가 아까 수요, 공급, 투자론, 금융론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걔들은 항상 해야 돼요.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앞에 총론 부분을 배웠지만 집에 가셔가지고 수요, 공급 같은 거는 늘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하루에 30분을 보든 1시간을 보든 늘 봐야 돼. 계속 봐나가야 된다. 계속. 4월까지는 진도와 관계없이 계속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1, 2월, 3, 4월 이거 두 번 하다 보면 4월까지 지금 수요, 공급, 투자, 금융 이런 것들은 3번, 4번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도를 할 때는 또 수업 들으면 되고요. 그래서 수요, 공급, 투자론, 금융론 이런 애들은 계속 보면서 가야 될 애들입니다. 네? 그걸 꼭 해주셔야 돼요. 제가 몇 시간씩 하라는 게 아니고 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감을. 그러면은 제가 수년가가 뭡니까? 이렇게 조금 전에 수년가 배웠잖아요. 그럼 수년가가 뭔지는 1월 달에도 알아야 되고 2월 달에도 알아야 되고 3월 달에도 알아야 되고 4월 달에도 알고 있어야 돼요. 수년가 보면 어떨 때 투자합니까? 그러면 수년가가 0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이거는 1월 달에도 알아야 되고 2월 달에도 계속 알고 가야 될 상황이다 이 말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봐야 돼요. 많이 보라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부분들을 자주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자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럼 만약에 책에다가 막 줄을 꺼놓고 책에다 모든 걸 다 적어놓은 사람들은 책을 봐야 되겠지만 책을 잘 안 꺼내집니다. 책을 꺼내가지고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11월 달 이런 얘기 했죠. 뭐 조그마한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적든지 아니면 내가 들고 다니는 얇은 노트를 해가지고 자주 볼 수 있게 만들든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그랬다 내가. 냉장고 앞에 붙이든지 어떻게 방법을 찾아라고 그랬어요? 그건 정답이 없어. 내가 편한 방법을 찾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그러면 핸드폰에 찍어가지고 핸드폰 사진으로 보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자주 보라는 거예요. 많은 걸 보라는 게 아니고 핵심되는 내용 있잖아요. 지금 이런 내용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를 한 4월까지 하잖아요. 그럼 5월달부터 안 봐도 돼요. 이제 벌써 머리 다 돌아와 버렸어요, 이제는. 근데 4월까지 이런 과정을 안 하니까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5월달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 그럼 올해 합격 못 해. 내가 그거는 합격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1, 2, 3, 4월 세월이 허송세월이 돼버린 거예요. 학원은 실컷 다녔는데. 물론 하나도 기억 안 나지는 않겠지만 어려움푸다기 하는 거는 모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려움푸다기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1월 달부터 수요 공급과 같이 가야 돼요. 다 까먹었지 지금 수요 공급. 그럼 동영상을 좀 보든지 11월 12월 과정에 중요한 부분들을 항상 확인하면서 가야 된다. 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5월 달쯤 되면 1차 점수가 좀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옵니다. 안 그러면 다 까먹어요. 내일 되면 잊어먹을 걸 이거. 내일 되면 모를 걸.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는 방법 중요한 거 몇 개 기억해가지고 집에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잖아.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어? 내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본인한테. 벽을 보고 앉아가지고 벽에 내가 앉아있다 생각하고 수년가가 뭐야? 물어보라고 그랬죠. 묻고 대답하는 게 제일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원래. 그래서 부처도 제자들하고 묻고 대답했고요. 예수도 제자들하고 묻고 대답했고요. 공자도 제자들하고 묻고 대답한 거예요. 그게 다 책으로 나온 게 불경이고 성경이고 논어고 그래.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좋은데 제가 여러분들 매일 물어볼 수 없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인한테 물어볼 때 아무거나 막 물어보면 안 되니까 중요한 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한 걸 딱 체크해 놓으라고 이런 거. 그 집에 가가지고 수년가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본인한테 대답 못하지? 그럼 책 봐야지.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하면은 실력이 급성장해.
내부 수익률이 뭐야? 물어봐야 돼, 본인한테. 말을 못하죠?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 주관식 아니잖아요. 객관식이잖아요. 내가 얘기를 못해도 시험장 가면 읽으면 찾을 수 있어요. 한참 있다 찾아요. 우리 시험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찾아내야 되는데 한참 있다 찾는 거는 못 찾는 거랑 똑같아. 한참 있다 30분 만에 풀어야 되는데 1시간 동안 찾고 있다. 그건 떨어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은 얘기할 수 있는 사람만이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중요한 개념은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면 더 좋아요. 다른 사람한테 수년가가 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게임 끝이지. 수년가 다 알겠지 뭐. 그렇죠? 별거 없다. 뜻하고 투자 여부 정도만 지금 알아라 그랬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75페이지 한번 볼게요. 75페이지 보시면 어림셈법 나오네요. 자, 어림셈법은 줄 치겠습니다. 거기 첫째 줄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이랬네요. 줄 치고요. 아까 우리 할인연금 수지분석금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었잖아요.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은 우리가 할인 기법이라 그러고 어림셈법처럼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비할인 기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림셈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비할인 기법이에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시험은 할인 기법과 비할인 기법을 구별하는 문제를 잘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성수법과 수익률법 그래가지고 어떤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이 표도 4월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외워주시면서 4월까지는 외워야 된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비율 분석법 나옵니다. 자, 비율 분석법도 옆에 적으세요. 비할인 기법이에요. 비율 분석법도 뭐라고요? 비할인 기법. 네, 비할인 기법. 그럼 비할인 기법이라는 거는 시간 가치 고려하는 겁니까? 하지 않는 겁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율 분석법은 여러 가지 비율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비율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많은 비율 다 알 필요 없고요. 거기 보면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나오죠. 요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요것만 좀 설명드리고 좀 쉬겠습니다. 요까지만.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대부 비율입니다. 대부 비율. 자, 이런 부동산이 하나 있다 그래 볼게요. 이 부동산 가치가, 이 부동산의 가치가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억짜리 부동산이에요. 10억짜리야. 근데 내가 이 부동산을 살 때 내 돈은 4억이 들어갔어요. 내 돈을 우리가 자본이라 그래요. 그럼 4억 가지고는 이 건물을 10억짜리를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받은 걸 부채라 그럽니다. 그래서 부채 6억을 가지고 이 건물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치가 지금 10억인데 이 10억을 이루고 있는 게 자본 4억과 부채 6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10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식 이런 게 나와.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예요.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 이런 식들은 하나 외워주셔도 괜찮아요.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입니다. 그러면 이 대부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거? 그렇지, 그렇게 읽습니다. 어떻게 읽는다고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네, 시험에 물어볼 수 있어요. 대부 비율이란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이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부채에 대한 부동산 가치다 그러면 X라는 걸 알아내야 돼. 딱 보자마자. 우리 개론은 뜻을 많이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걸 안 물어봐요. 항상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의 뜻부터 먼저 물어봅니다. 뜻부터.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인데 시험에 대부 비율이란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다 이렇게 안 낸단 말이야.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 아시겠죠? 그럼 이 경우에 부동산 가치가 지금 얼마였습니까? 10억. 부채가요. 6억이죠. 그러면 0.6이네요. 0.6은 몇 프로입니까? 60%다. 그래서 대부 비율은 60%예요. 이 대부 비율을 우리가 보통 LTV 이렇게 얘기해요. LTV. 신문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죠. 뉴스나 LTV. 융자 비율이라고도 그러고요. 대부 비율이라고도 그러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네,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입니다. 이 자본을 지분이라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요? 자본에 대한 부채. 시험에 나왔죠, 실제로. 답으로도 나오고 그래요. 어떻게 읽는다고? 그렇죠. 입에 딱 붙어야 돼. 읽는 방법. 이런 걸 못 읽어가지고 부채에 대한 자본 그랬는데 X잖아요. 부채에 대한 자본 그러면. 근데 그런 게 시험에 답으로 나오는데 그런 걸 못 맞추고 그러면 안 되죠. 실제로 답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점수를 주려고 내는 거야, 그런 거는. 단순히 읽는 거를 물어봤는데 국어 시험에 한글 적어놓고 글자 읽으라면 똑같아. 그런 거 틀리면 돼요? 안 되지. 그럼 여기서 자본이 얼마입니까? 4억이죠. 부채가 6억.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6 나누기 4. 그래, 6 나누기 4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1.5 나올 거예요. 1.5는 몇 퍼센트입니까? 150%죠. 이렇게 퍼센트로 바꿀 때는 곱하기 100 하면 돼요.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가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아주 기본이 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세 번째, 부채 감당률입니다. 이 부채 감당률은 이 두 개보다 더 중요합니다.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이름부터 가봐. 느낌이 와. 무슨 뜻인지가 지금. 부채 감당할 수 있니? 뭐 얘기거든 지금. 너 부채 감당할 수 있어? 부채를 감당하는 정도를 나타내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식도. 식은 기본이야.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뭐죠? 이런 게 원리금. 그래, 원리금 좋아. 원리금.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얼마 전에 영업수지 할 때 있었어요. 영업수지. 영업현금으로 있었잖아요. 영업수지 할 때 가능총소득부터 쭉 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부채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이랑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나 별표했고,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잘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 다 잊어먹지 않아도 봐봐. 잊어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제가 그때 그걸 다 외우는 거 나중에 하라고 그랬지 내가. 그건 지금 당장이라는 소리 안 해서 하지만 부채 서비스액이 뭐고 영업경비에 뭐가 포함이 되고 안 되고는 지금부터 조금씩 봐두는 게 좋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그때 그 식을 보면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연금수지가 나왔거든요. 그죠? 그럼 보세요.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 아닙니까? 그러면 이 원리금, 은행의 원금과 이자는 뭐로 갚아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이걸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렇지. 그래서 이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느냐, 갚을 수 없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느냐, 이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나타내는지 그걸 보면 되겠네. 자, 그럼 원리금도 1억이고 순영업 소득도 1억이야. 그러면 부채 감당률 얼마입니까? 또 제로란다. 1. 아까도 누가 여기 제로를 했어. 그러면 계속 제로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거.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자, 분수일 때는 0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분수 표현은 0이라는 게 나올 수 없어요. 1이죠. 같으면 1이죠. 그러면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순영업 소득이 더 크면 1보다 크겠네요. 맞아요? 아까 우리 수익성 지수 생각해 봐봐. 유입액 형태가 크니까 1보다 컸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자가 크니까 1보다 크겠죠. 그러면 순영업 소득이 크다는 얘기는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시험은 이걸 물어본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그럼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 충분하다. 그렇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앞에가 안 중요해. 충분하다야. 충분해.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 부채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뭐보다 클 때? 그렇지. 1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충분하다고. 그럼 반대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아. 그럼 그 말은 부채를 감당하기 충분하다는 거야, 부족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부채 감당률. 아,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구나. 기준이 1이거든. 1보다 커. 부채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1보다 작아. 부채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풀로 다 기억하려고 그러지 마. 우리 시험 주관식 아니야. 그런 걸 꼭 다 외울 필요 없어. 아시겠습니까? 자,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까지 봤습니다. 우리 교재 75페이지에 맨 밑에 한번 봐보세요.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큰 경우 보이세요? 네, 줄 치고요.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충분하다.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네, 그런 내용 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출제자가 굉장히 좀 약간 좀 이상하신 분이 문제를 내잖아. 그러면 이런 것도 바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부채 감당률 1보다 크라고 그랬는데 0 그러면 안 되겠죠. 1입니다. 그리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뜻인데, 혹시나 부채 서비스액이 순영업 소득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내면은 좀 문제가 많이 지저분한데, 사실은 의미를 아시겠죠?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금융론 하겠습니다.